정치상 황가 도교 환생인데요. 이 정치가 힘이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면 종교를 믿거나 만들겠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기원전 230년부터 221년에 이르기까지 진나라는 한위, 초조, 연, 제라는 6개의 나라를 병탄하면서 전국시대를 종식합니다. 그 다음에 진안이 병립한 시기까지 사회적 모순은 첨예한 시기가 됩니다. 진나라는 농민에 대한 압제와 억압이 잔혹했어요. 귀족들은 농민들의 농토를 대량으로 겸병했어요. 우리가 아는 말, 이추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이 진나라 말기 한나라 초기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한세에 뭐라고 적고 있냐면 부자, 인, 연, 천백, 빈자, 무, 입추지지. 부자들은 천결, 백결의 농토가 연달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손목 꽂을 땅도 없었다 라고 적고 있어요. 빈민, 상의, 우마지의, 이식, 견, 시지식. 가난한 사람들은 소나 말이 춥지 말라고 덮어주는 풀떼기로 옷을 입었고 개나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농민들은 살림으로 도망하여 화적이 되거나 봉기 세력이 되었다. 이것을 흔히 농림당이라고 표현하죠. 농림당. 푸를 녹자 숲을림자 농림당. 이때 진성, 오광을 수령으로 한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이는 진나라 멸망으로 이어진다. 한나라는 진나라의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황노 사상을 도입해 청정무위, 무위치를 추구한다. 그로부터 문경지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다 한무제가 유교를 국교로 삼고 지속적인 영토 확장 전쟁을 일으켜 흉노지역, 서남지역을 개척한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국가의 재산은 탕진되었다. 사기에 보면 다살, 중사, 갈민재력, 백성유리, 물고자 가반, 인민상식.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백성들의 재력은 고갈되었다. 백성들은 고향에서 유리되어 떠돌이가 되었고 죽은 사람이 반을 넘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람을 잡아먹었다. 사자 침갱으로 민상식. 죽은 사람들이 길에서 시체가 시체를 베고 있고 사람들은 사람들을 서로 잡아먹었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에서 마을 공동체가 붕괴된다. 이 당시 마을 공동체는 공동의 신격을 신앙하고 공동체 의식이 강하였는데 이러한 공동체를 사라고 불렀다. 사는 단순한 공동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종교적, 경제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 공동체가 파기되면 그 공동체 일원은 다른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공동체가 파괴되고 나서 유리걸식하는 유망민이 된다. 자, 여기서 사 개념을 해석해 봅시다. 우리 회사할 때도 사 쓰잖아요. 사. 사의 반대인 공이죠. 공. 공인데 공이라는 개념은
이 관청입니다. 관청. 그림이 관청 같게 생겼죠. 물이 커요. 관청. 작은 집들. 이 성이고 이게 성이고. 여기 해자, 성을 둘러싼 물길이 있죠. 침범 못하게 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성 밖에 촌락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게 공이에요. 이게 공이고 성 밖의 사람들은 노예예요. 신분이. 자, 성읍이 있으면 이 성읍에 영지가 있겠죠. 농사 짓는 땅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봄이니까 봄에 관리가 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농사 지을 땅을 정해줘요. 여기 니네 여기가 니네 여기가 이렇게 정해주죠. 정해주면서 심어야 할 곡식의 종류 등등을 다 지정해요. 이걸 건농관, 농사를 권하는 관리죠. 건농관. 그러면 이 성읍 밖에 있는 사람들 집단 중에 우두머리가 있겠죠. 이 우두머리가 그 지역된 땅에서 초막을 짓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살아요. 그래서 이 초막 안에서는 자유로웠어요. 이 건농관이 이렇게 지정하고 돌아가서 이 성읍에 들어가고 얘들은 해방을 여기서. 그래서 고대 중국이란 책을 쓴 앙리 마스페로의 글에 따르면 운막들을 이렇게 지으면서 청춘 남녀가 여기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축제도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추수가 끝나면 다시 이렇게 복귀하고 곡물들을 이렇게 들어가죠. 이들이 정해진 땅의 농사는 정전제. 그래서 이거를 공전 그러고 이걸 사전 그러죠. 그런데 공전에 농사를 먼저 짓고 사전은 나중에 짓죠. 이 공전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 사전들은 또 나머지 관리들이 뺏어 먹기도 하고 이들이 먹기도 하죠. 그러면 다시 이제 겨울이 되면 여기서 살아요. 봄이 되면 또 일로 가요. 이걸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공과 사라는 개념은 이 성읍은 공이고요. 여기는 사예요. 마을 한 마을 단위죠. 그 농토에서는 이게 사고, 이건 마을에서 이게 사예요. 그래서 이 사는 그 사만의 종교가 있고 전통과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나라 될 때까지 이 마을 단위는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는데 한무제가 계속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을 계속 수행하면 남자들 다 가서 전쟁에서 죽거나 하겠죠. 그럼 이 사 공동체가 무너지면 이 종교, 사는 사실은 종교에 가까운 개념이기도 한데 이게 깨져버려요. 깨져버리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리글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서 길가에서 죽어요. 그래서 물고자 죽은 사람이 과반이고 길거리는 시체가 시체를 대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잡으면 된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사 개념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무격과 방사의 흥기인데 이러한 혼란한 상황 이전에 한나라 고조 유광으로부터 애제에 이르는 한나라 황제들은 묵격을 숭상하고 장안의 각 지역에 사당을 세우고 축강과 물을 거처하게 함으로써 무풍의 전성기를 이룬다. 무당 푸닥거리에 전성기가 일어난다라는 말인데 봅시다. 항고조 유방이 장안이라는 것은 한나라에서 장안이라는 서울 수도잖아요. 수도에 여무를 각 지역에서 유명한 여무들을 장안으로 다 불러 모아서 사당을 하나씩 다 지어주고 그 사당을 주관하게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무라는 뜻은 양나라 양지방 출신의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양무. 그래서 양무한테는 어떤 역할을 주었냐면 천지신이죠. 천지신, 천사. 이 사가 아까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천수. 여기에 대해서 신을 모시고 부닥거리하고 하는 것을 주관시켰고요. 진무가 있죠. 진무. 이 진무는 진나라 출신, 진땅 출신의 무당이겠죠. 오제. 그러면 그때 당시 무의 성별은 뭐 여자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닌 거죠? 여기서는 무는 남자, 여자 다 네, 거죠. 그다음에 동군, 운중, 하명, 뭐 이런 거예요. 오제라는 것은 백제, 흑제, 적제, 오행의 신을 한고조가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장안에 들어갔더니만 진시황이 사당을 4개를 만들었는데 청제, 뭐 적제, 수 말고 뭔 색깔이야? 좀 말해봐. 생각해봐. 예? 백이 수가 흑이제. 예. 네. 그러니까 흑제를 빼고 나머지 5행의 4행의 사당을 만들고 신을 모시고 있는데 흑제가 없어. 흑제가. 그러니까 항구자 묻지 왜 흑제가 없냐고. 진시황 지가 흑제였는데 나는 진나라는 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수덕을 받았기 때문에 황하 이름을 덕수라고 이름을 바꾸고 오행의 수가 6이니까 6폭의 도로를 만들고 6걸음을 1고로 정하고 뭐 모든 것을 6으로 도량령을 통일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서문동 그러잖아요. 6을 기준으로 다 통일을 시키는 걸 진시황의 서문동 정책 그러잖아요. 이 섬도 글자뿐만 아니라 도량령까지 다 통일시키는 정책. 그러고 지가 나는 흑제야라고 선언을 해버렸으니까 지가 지를 모시는 사당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항고조가 그 얘기를 듣고 오제, 흑제까지 사당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오제를 얘기해요. 오제가 그거고 동군은 뭔지 모르겠네. 운중은 구름에 있는 기들이나 신들이겠죠. 사명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이고 동군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무당의 개념으로 동군을 보면 동군 신이 있죠. 모르나요? 저 무당하고 잘 안 친합니다.
그렇구나. 우리 이 장모님이 무당이었는데 물어볼 걸 살아계실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응? 태양이 태양? 오케이. 태양. 동쪽에서 뜨는. 오케이. 우물 맡은 신이라고 써있어요. 응? 우물 맡은 신이라고 동공이 써있어요. 오케이. 태양 충변. 그 다음에 형무. 이거는 이거 알고 당화 무선 무당의 조상들이겠네요. 사명 이걸 주관하겠고 하무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한고주 유망 자체가 이렇게 천하에서 가장 뛰어난 무당들을 불러다가 장안에다가 각자 섬기는 신들을 정해주고 그들이 나라의 뭐 흥망성쇠나 이런 것들을 구술해서 하라고 한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조정 안에서는 논란이 일어나겠죠. 논란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한테 줄을 대가지고 출세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이 사람들을 배격하려고 하거나 하는 정치 투쟁까지 일어난다. 그래서 무축 활동을 금지하는 상소가 빗발치지만 오히려 조정이 이러니까 민간에서는 어떡하겠어? 더 난리가 나겠죠. 무풍이 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묵격은 이러한 행위를 음사라고 불렀다. 음사라고 불렀다. 민간에서 행해지던 이러한 무당에 대한 신격화나 존숭을 음사라고 불렀다. 그래서 비기 소재의 제지 명할 음사 비복야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들어왔는데 역사적 기록에서 불교가 중국에 처음 전래된 것은 AD 53년이라고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불교가 본격적으로 정착되어 활동한 시기는 후한 말 이후 위진 시대나 해야만 구마라 지바가 들어오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불교의 이론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서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데 불교가 처음 AD 53년에 들어왔을 때 불교가 행했던 방식은 도교가 했던 방식과 동일하다고 그러죠. 무축이거나 방술이거나 이런 행위로 처음에 불교가 정착할 때 그런 흉내를 냈다라고 역사의 기록은 나와 있죠. 그래서 타파 부처상을 세우기 시작하자 드디어 도교에서도 노자나 신들의 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후한서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래 도교에서는 뭐 노자나 태상노군이나 이런 상이 없었는데 조상이 없었는데 부처상이나 이런 걸 보고 따라서 흉내내서 만들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똑같아요. 마떼오르지가 1500년대 난징 남경에 들어와서 흉내낸 것은 불교의 도교의 사원이었죠. 그래서 마떼오르지가 처음 세운 예배당 이름이 선화당이에요. 선화당. 마떼오르지가 처음 사귄 중국인이 도사였어요.
도사였고 그 도사는 귀족의 집안의 사람이었고 경학적 지식을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며 도교의 불사를 추구하는 수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마테오 리치가 처음 만나서 이 사람으로부터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도사에서 천주교인으로 개종을 하죠. 마테오 리치와 관계가 있죠. 제가 이 사람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마테오 리치와 어떤 관련을 맺었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관한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북경의 헌책방에서 구해서 샀는데 그 주인이 나보고 그랬어요. 내가 그 책을 사겠다고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처음 봤다. 이 책의 의미나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중국인도 모르는데 한국이 이걸 아냐. 그래서 그 책을 사왔어요. 사왔는데 집에 있는지 학교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또 찾아보면 어디 있을 거예요.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어디에 박혀 있을 건데 마테오 리치도 도관의 흉내, 도사의 흉내를 내면서 정착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한말에 영향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불교의 영향인지 아닌지 판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온다. 그것은 삼세 모원 개념, 지옥, 윤회설 이런 것들이 태평경에 성부설이나 응보설이나 탈산, 탈기 등으로 반영되는데 아직까지 학자들은 이것을 판정하지 못해요. 이게 불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판정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불교의 도입이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것이 도교에 일정한 영향을 한나라 후기 때 미쳤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이걸 확정적으로 증거를 대어서 설명하는 학자들의 글은 아직 못 봤어요. 그러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정도만 기록하고 있어요. 도교사들 여러 번 보면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나라 후기에 조신활동 조신이라는 것은 신을 만들어내는 활동이죠. 신을 만드는 활동은 무축과 방사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돼요. 한무제 이후 연단술이 흥행합니다. 그래서 방사들과 신성관념은 변화해서 선인이란 다른 종류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수도를 하여 인간의 삶처럼 살지만 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관념이 탄생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신선은 인간 세계를 벗어나지만 이제는 선인관념이 탄생해서 인간 세계 안에 신선으로 살 수 있다라는 관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선인 중요한 용어죠. 도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선이 아니라 선인이라는 것은 내가 직장을 다니고 소주 먹고 꽥꽥거리고 이렇게 살지만 나는 선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고 싶으면 현실을 더 살고 신선이 되고 싶으면 바로 뿅 신선이 될 수 있는 존재, 선인이라는 존재 개념이 탄생해요. 저는 도사들을 한 두 사람 친구로 가지고 있는데 선인들이에요. 왜 선인이냐면 얘기를 할까요? 한 14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돈이 한 2천만 원이 부족해. 근데 다른 일로 그 친구가 통화를 하는데 그 양반이 잠깐만요 교수님 가슴 심장이 아프죠? 예.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넌 스트레스 있죠? 예.
그게 뭐예요? 아, 내가 집을 샀는데 돈이 한 20만 원 부족해. 아이,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 좋아하는 소주 2병 먹고 쓰러져 자면 2, 3일 안에 해결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심장이 아픈 게 아니고 심장을 싸고 있는 근육이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거다. 이걸 푸는 방법은 약도 없으니까 그냥 소주 2병 먹고 자세요. 소주 2병 먹고 주무시고 나면 돈도 해결될 것이고 심장도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 그런 얘기 한마디 한 적도 없는데 다른 일로 통화를 하는데 선임이죠? 선임이에요. 도사죠. 또 하나의 도사가 있는데 선임 이 양반은 한 20년 전에 25년 전에 내가 일산 살 때 일산에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뒤에 같이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딱 보더니만 아유 안 되겠네. 차에 타세요. 차에 탔어. 어디 끌려갔는데 개고기 집이라. 저는 개고기를 안 먹지만 지금 선생님 개고기를 먹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개고기를 사주고 치는 안 먹고 이걸 먹어야 된다. 기필코 먹어야 된다고. 내가 개고기를 그때 처음 먹었는데 안 그러면 쓰러진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보고 아는 거야. 보고. 나를 잘 아는 어떤 교수는 도사인데 나보고 하는 소리, 너처럼 술 담배 많이 하는데 왜 너는 내장이 하나도 없냐? 지방 내장이 하나도 없냐? 이게 한 20년 전에 하는 소리예요. 20년 전에. 나머지 속을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몸속을.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째서 그런 수행을 하고 그걸 보게 되었는지를 내가 다 들었지만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선인의 개념이 탄생했다. 한나라 때에 와서 서한 말기에 도교 경전이 처음 나타나는데 최초의 도교 경전이라고 평가되는 천관역포 태평경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제 나라 사람 감충가가 지었다고 하는데 12권짜리 책으로 사라져서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한서 이영전에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한가 봉천지지 대종 당갱 수명어 천재 편진인 적정자 하교와 차도 이랬네요. 한나라가 천지가 끝나는 것을 만나서, 여기서 천지가 끝난다는 것은 진나라가 망한다는 것이겠죠. 그때를 만나서 마땅히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으니 천재가 진인 적정자로 하여금 세상에 내려와서 태평도 이 도를 나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한다라고 이 책에 한서 이영전에 말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의 전수계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신선에게 새로운 직능이 부여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도의 전수 과정은 천재로부터 진인, 진인으로부터 방사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게 체계화되어서 방사가 단순한 방비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다. 이는 방사들에 의해서 다양한 도경이 제작될 수 있는 근거로 작용된다. 또 군권 신수술의 관념에 비춰보면 진인 방사들이 천재의 의지를 읽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신선에게 새로운 직능을 부여했다라는 것은
신선을 세상에 벗어난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현실에 직접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방사 집단은 한나라 시기에 새롭게 부활하면서 또 경전을 제작하는 만들어내는 주체로 등극한다라는 점이다. 잠깐씩.